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잠시 뒤 검찰로 송치됩니다. 조선은 범행 전 인터넷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태원 기자입니다. 유유히 인파 사이를 걸어가던 한 남성. 갑자기 앞서가던 여성을 마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옆에선 다른 여성이 제지해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이어갑니다. 지난달 홍콩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처음 보는 20대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30대 남성의 모습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1일 서울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33살 조선이 범행 전 이 사건을 인터넷 검색한 기록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검색 기록을 확보한 경찰은 조선을 상대로 홍콩 사건을 모방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인 금요일 오후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범행을 저지른 전부터 흉기를 현장 근처에서 구하는 등 범행 과정이 상당히 닮았기 때문입니다. 또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정신병원 탈출, 입원 비용 등을 검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실제 조선은 경찰 조사에서 우울 증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지만 지난 2013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조선이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기 위해 이같이 진술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 전날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PC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뚜렷한 만큼 계획범죄의 무게를 두고 조선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선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오늘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경찰이 서울 시내 유흥주점 여러 곳이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서울 강남구와 강서구에 있는 유흥주점 대표 2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이후 최근까지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특히 이들 주점이 입점해 있는 호텔도 성매매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소를 내어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 분기 예상보다 높은 2.4%의 성장률을 보이며 경기 침체 우려를 수그러들게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9회 연속 인상 행진을 이어갔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상무부는 2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2.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분기는 물론 전문가들의 2분기 전망치 2.0%를 모두 상회한 결과입니다. 예상 이상의 성장률을 견인한 것은 기업들의 투자와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출 증가입니다. 미국 경제활동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소비 지출은 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가팔라진 것도 소비 지출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견조한 성장을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만간 경기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던 전문가들의 시각도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ECB는 기준금리를 4.2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3.75%와 4.5%로 0.2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ECB는 지난해 7월 11년 만에 처음으로 0.5%포인트 인상을 감행한 이후 9회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ECB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너무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에는 선을 그었지만 인상 속도가 늦춰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hat I can assure you of is that we are not going to cut. That is a definite no. But on the other side, could be a hike, could be a pause. 라가르드 총재는 금리 인상 휴지기를 갖는다면 반드시 장기간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결혼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금 가운데 1억 5천만 원까지 정부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양가 합하면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결혼과 출산 장려책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담았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이 대상이고 용도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주택가격과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대출 종류에 따라 최저 연 300만 원, 최고 1,800만 원인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내년부터 최저 연 600만 원, 최고 2천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대상 주택도 기준 시가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의 가격 인상 폭이 결정됐습니다. 낙농가와 유업체 측으로 구성된 낙농진흥회는 어제 회의를 열어 흰우유 등을 만드는 음용유용 원유값을 오는 10월부터 리터당 88원 인상해 1,084원에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치즈와 연유 등을 만드는 가공유용 원유값은 리터당 87원 인상한 887원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119로 인근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이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119 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녹취록을 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20분쯤 강물이 불어나며 공사 중인 미호천교 임시제방에서 물이 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제방이 허물어지면 조치원에서 청주로 가는 교통이 마비되고 오송 일대 물난리가 날 것 같다며 우려했고 소방당국에 예방 조치를 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실에선 전국적인 호우 상황 때문에 예방 차원으로 갈 만한 인력이 없다며 지자체에 문의하라고 답변했고 별도의 출동 지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린 고 최수근 상병 순직과 관련해 당시 해병대가 다른 구조기관과 협의했던 것과 달리 물속 수색을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정성호 의원실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사고 당일 소방은 수중 수색을 전담하고 해병대는 하천변을 수색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이 결정에 따르지 않았고 최 상병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종결될 부분이 아니어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 정비에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하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른 수해 대책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 포스트 4대강 사업 등을 놓고는 여야 간 신경전이 여전합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강물이 차도를 집어삼키면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 2 지하차도 침수 사고. 불어난 미호강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국가하천이지만 말뿐이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충청북도로, 충청북도는 다시 청주시로 책임은 미뤄졌습니다.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일선 지자체가 맡으면서 치수 역량이 더 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문제는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곳이 이 정도인데 나머지 지방하천은 어떨지에 대한 우려입니다. 실제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 동안 홍수 피해를 입은 하천 가운데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비율은 전체의 93%, 피해액도 국가하천보다 5배가량 많습니다. 중앙정부보다 예산과 관리 인력 등이 부족한 지자체가 지방하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관리는 전적으로 지자체의 책임이고 거기 다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회도 뒤늦게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홍수 예방을 위해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방하천은 국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천법 조항을 개정한 겁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도시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한 법안 등 다른 수해 대책도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다음 달 임시국회 기간에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류 지천을 정비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 등 쟁점 사안을 놓고는 여야 간 입장차가 팽팽해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학교 측에 업무 어려움을 토로하며 상담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숨진 이번 달에만 상담을 3건 요청했는데 그 가운데 2건이 A씨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다치게 한 이른바 연필 사건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상담 과정에서 학교 측의 주선으로 사건이 잘 해결됐다고 안심했지만 그 후 학부모가 개인 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 소름 끼쳤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에 학교 측은 A씨에게 서둘러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여야가 교권 회복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서희초 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관련 자료 공개에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진상규명에 직접 나서겠다는 건데 여당은 정치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따져보겠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박광훈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 168명 명의로 관련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여기에 대한 제3자 개입 의혹, 이를 규명하고 조선 변경의 주체, 경위 등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자 초점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 주변으로 노선 변경이 검토된 경위를 밝히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작용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입니다. 거짓 해명, 또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끝내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반 의석의 힘으로 단독 추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 사업 추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했는데도 민주당이 음해 공작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원안 노선 종점 주변의 양평 주민들도 소음과 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을 겨냥한 야당의 정치 선동으로 애꿎은 양평 주민과 국민만 사업 지체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필요성을 제기해놔놓고 이제 와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양평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한 발 더 나가 일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불법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야권을 향해 역공을 폈습니다. 심야 새벽 집회와 확성기 소음 규제 등 집회 시위의 요건을 강화하려는 대통령실의 기류와 보조를 맞췄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경찰청이 재량껏 철거할 수 있게끔 법이 필요하다고 해서 불법 농성 천막 규제법을 특이 명의로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야당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냐며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 계획에나 제대로 대처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좀처럼 끝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양평고속도로 추진사업 백지화 선언 이후 처음으로 양평군을 찾았습니다. 전문가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민으로부터 정치적 쇼를 하지 말라며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양평군을 찾았습니다. 지난 6일 사업 전면 백지화 선언 이후 처음으로 주민들을 만난 겁니다. 원 장관은 주민들에게 백지화 전에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렇게 갑작스러운 놀라움을 안겨드린 데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양평 주민들은 정쟁을 멈추고 사업을 빠르게 다시 추진해달라는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노선이 바뀜으로 인해서 충분한 설명과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러운지, 그다음에 하나는 왜 이것이 정쟁의 대상이 돼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합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재추진을 할 것이며 이런 방안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간담회 일정을 미리 알지 못했다며 정치쇼를 그만하라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그래요.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다 필요 없어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해주시는 걸 원하는데 그 점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인 쇼를 하지 마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간담회 이후 강상면에 있는 대한노선 종점 인근을 찾은 원장관은 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 추진을 하기 위한 의혹 해소의 특별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전문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틀 또는 법 외에 우리 사회적인 틀이 어디 있는지를 저희들이 지금부터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를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는 전문가 검증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어떤 노선이 최적이 아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주민 설명회 재개나 검증 일정은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아직 특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싸워 승리한 날이라며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에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열병식 전부터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한껏 과시했습니다. 보도에 최도희 기자입니다. 전승절 70주년을 맞은 북한이 대규모 야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을 연 건 지난 2월 이후 5개월여 만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했을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관심사는 김 위원장의 직접 연설 여부입니다. 방북 중인 중국, 러시아 대표단의 열병식 참석 가능성이 큰 만큼 만약 김 위원장이 연설했다면 한국과 미국, 일본의 공조 강화에 맞서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러시아 대표단을 직접 환대했고 김정은 동지께서는 쇼이구 국방상과 반갑게 상봉하시고 따뜻한 인사를 나누시었습니다. 무기 전시회까지 동행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인 러시아를 상대로 대놓고 무기 세일즈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김 위원장은 또 중국, 러시아 대표단과 나란히 앉아 전승절 기념 공연을 관람하며 북중러 결속을 과시했습니다.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대표단의 그 방북을 통해서 북한은 혼자가 아니고 북중러 연대를 통해서 충분히 앞으로도 생존할 수 있고 오히려 더 핵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열병식을 신형 무기를 선보이는 쇼케이스 현장으로 활용했던 북한이 이번 열병식에 어떤 신형 무기를 공개했을지도 관심입니다. 지난 2월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화성 18형을 대거 공개하거나 그동안 열병식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는 신형 무인기, 수중용 핵무기 헤일 등을 선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북한은 열병식을 개최한 뒤 시차를 두고 관영 매체 조선중앙TV를 통해 열병식 모습을 녹화 중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각 27일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에 맞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축전에서 북한의 러시아 특별 군사작전에 대한 지지 및 러시아와 연대는 서방 정책에 맞서기 위한 공동의 이해와 결의를 보여준다고 밝혔다고 러시아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사단 지휘부를 위한 16첩 반상 특별식 갑질 논란이 제기된 육군 구사단 백마회관에서 병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육군본부는 전담팀을 꾸려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육군복지시설 백마회관입니다. 사단 지휘부가 사적 모임을 위해 이곳을 이용하며
16첩 반상이나 특별 디저트를 제공받은 것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 책임을 맡은 A 상사가 10명 남짓한 회관병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행 등 갑질을 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특별식 등 지나치게 많은 식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해 회관병들이 병원 신세까지 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근무하던 병사 2명은 무릎이 손상되는 질병을 얻었고 이 중 1명은 입원까지 했다는 겁니다. A씨가 근무 시간에 지인을 불러 고기를 구워 먹은 뒤 뒷정리를 모두 병사들에게 맡겼다거나 아들 생일에 티라미수 케이크까지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근무 시간에 가족과 지인을 불러 VIP실인 김종호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관리관은 자신의 아들 생일에 수제 티라미수를 만들어 오라고 시키기도 했다. 병사들은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A 상사가 농담을 빙자해 여러 사람 앞에서 병사를 성희롱하거나 일 처리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폭언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또 장난감 도끼나 플라스틱 통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관련자들을 엄중 수사하고 보직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백마회관의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휘관과 관리관의 특혜 그리고 갑질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육군본부는 전담팀을 꾸려 문제가 된 백마회관의 실태를 조사하고 다른 부대에서 운영하는 모든 복지회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대북 제재를 어기고 몰래 북한에 경유를 수출하려고 한 국내 유리업체 대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경유를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실제로는 이를 해상에서 넘기려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A씨가 경유 대금 일부인 25억 원가량을 선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천만 노인 시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4년 안에 30만 개가량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보도에 기정훈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수는 88만 3천 개, 전체 노인 인구의 9.3% 수준입니다. 이를 2027년까지 10% 수준으로 올리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통계청 추산 2027년 노인 인구 1,167만 명을 고려하면 대략 120만 개까지 노인 일자리를 늘린다는 겁니다. 사회가 초고령화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특히 청년층 비중이 크게 줄면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가운데 40%를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로 채워서 노인 빈곤 해결과 노년기의 자아 실현을 함께 이뤄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9.6%에서 27년 15%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학력 수준이 높고 디지털에 친숙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인구 편입을 고려해서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도 대폭 개선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맞춰 공익활동 일자리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일자리 단가도 물가 상승 부분을 반영해 보다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노노케어, 즉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일을 노인 일자리로 연계해 취약계층 식사 제공이나 경로당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3만 개 이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초등 돌봄 인력 부족도 노인 일자리로 채워서 전국 초등학교 6천 곳에 5명씩 모두 3만 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가칭 노인 일자리법을 제정해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패널 조사를 추진해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를 발령하고 예방수칙 준수와 대상자의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질병청은 일본 뇌염 매개 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부산 지역에서 채집된 모기의 91.4%가 일본 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 빨간 집 모기로 확인돼 경보 발령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공항과 항만으로 입국하는 여행자는 모바일 앱으로 과세 대상인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관세청은 기존 인천공항 제2터미널, 김포공항 두 곳에서만 가능하던 모바일 세관 신고 제도를 모든 공항과 항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날이 더위의 기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폭염 경보가 내려져 있는 경주는 무려 36도까지 치솟는 등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습도가 매우 높은 탓에 불쾌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오실 때는 우산을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무척 크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하겠습니다. 밤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4도, 부산은 27.1도 등으로 여전히 후텁지근한데요. 한낮에는 강한 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고 자외선과 오존도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34도, 대구와 강릉은 35도 등으로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안개도 짙게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근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신림동 흉기 난동범 조선이 오늘 검찰의 구속 상태로 넘겨집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잠시 뒤 살인 등의 혐의를 받는 33살 조선을 검찰에 구속 송치합니다. 조선은 지난 21일 오후 2시쯤 신림역 인근에서 일면식이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선이 범행에 앞서 인터넷의 홍콩 쇼핑몰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검색해보거나 살해 방법, 급소 등을 찾아본 것으로 바탕으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119로 인근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고자는 제방이 허물어지면 오송 일대에 물난리가 날 것 같다고 우려했지만 소방은 예방 차원으로 출동할 인력이 없다며 구청에 문의해보라고만 답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진 지난 15일. 참사 발생 하루 전날 오후 5시 21분 충북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신고 한 통이 접수됐습니다. 신고자는 재해 예방 신고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상황실 직원은 어떤 내용이냐고 답합니다. 그러자 신고자는 미호천에 기존 둑을 허물고 공사를 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또 임시로 쌓아둔 흙이 강물이 불어서 무너질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인근 교통이 마비되고 오송 일대가 물난리가 날 것 같다고 경고합니다. 상황실 직원은 위험해 보인다면서도 전국적으로 우기가 심한 데다 출동 인력이 없어 예방 차원으로는 갈 수 없다고 답합니다. 신고자가 관련 기관 협조 요청도 할 수 없느냐고 물었지만 직접 구청에 전화해보라고 제안합니다. 결국 신고자는 그냥 물 들어오면 맞겠다는
자조적인 대답을 하며 통화는 끝이 났습니다. 참사 하루 전날 사고 위험을 알리는 구체적인 신고가 있었다는 점에서 막을 수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부터 사흘에 걸쳐 충북소방본부와 충북경찰청을 비롯한 5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참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처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오늘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 수해 상황을 점검하고 복구 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자연재해 대응과 물관리 개선 대책, 수해 이후 농축산물 피해 지원과 수급 안정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음 달 새만금에서 열리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안전 대책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전협정 70년 기념식에서 오늘의 한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후 70년이 지난 지금도 유엔군 사령부가 대한민국 수호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부각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953년 오늘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엔군 사령부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역할은 유엔의 역사에서도 유일하며 무엇보다 자유를 위해 연대하겠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 그 의미가 각별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으로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인 현지 시각 27일 한미동맹의 모토인 같이 갑시다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에 이어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70년이 지난 지금 철통 같은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미국 국민은 한국전쟁의 끔찍한 대가와 혹독한 지형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침략에 맞서 싸운 사람들의 용맹함을 기억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전승절이라고 주장하는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아 진행 중인 무장장비 전시회에서 새로운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인기와 흡사한 형태로 이미 시험 비행까지 마친 것으로 보이는데 개발이 완료되면 또 다른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공개한 무장장비 전시회 모습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끄는 군사대표단과 함께 전시회장을 찾았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과 초대형 방사포, 각종 미사일 등을 지나는 옆으로 신형 무인기가 눈에 띕니다. 공개된 사진만을 놓고 보면 미국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와 하늘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무인 공격기 MQ-9 리퍼와 흡사합니다. 추가로 공개한 영상에선 무인 공격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도 공개하는 등 과거 조악한 수준의 무인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입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발전 계획에 따라 연구 개발 생산되어 최근 시기 조선인민군이 장비하고 있는 무기 전투 기술 기재들에 대하여 소개하시고 미국의 글로벌 호크는 20km 상공에서 지상 0.3m 크기의 물체까지 식별할 수 있는 첩보 위성급 무인 정찰기이고 헬파이어 미사일을 장착한 MQ-9 리퍼는 지난 2020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탄 차량을 정밀 타격하는 등 막강한 공격력을 지녔습니다. 북한 무인기도 이미 시험 비행까지 마친 것으로 보이지만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공개한 무기 체계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 중이고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는
우리 공군도 4대를 도입해 운영 중인데 모양이 비슷해 유사시 북한의 기만 전술에 말릴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예상 외의 정찰력과 공격력을 확보했을 경우 우리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도발과 위협을 계속 이어간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북한의 그 어떤 도발과 위협도 용납하지 않고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유엔군 참전용사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평화 상태가 가장 확실한 안보라며 정전은 최대한 신속하게 종전 상태로 전환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에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안보란 측면에서 하책이라 생각한다며 더 나은 정책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종전을 얘기하니까 반국가 세력이라는 지적도 한다며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세를 끝내고 안정적이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해나가는 게 바로 우리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 제명 권고 결정이 내려진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거액의 코인 거래에 대한 김 의원의 소명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안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자문위의 제명 공고안이 나온 뒤 열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첫 회의. 여야는 김 의원 외에 다른 사안으로 맞붙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문위에 자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이 언론에 공개된 걸 두고 국민의힘은 물타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남국 의원 물타기를 언론기관의 기정사실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발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고 민주당 출신 친명계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의원들의 코인 거래를 흘렸다는 건데 민주당은 적반하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여권 핵심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가상자산 거래를 문제 삼으며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사익 추구 문제를 똑같은 잣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입니다. 권영세 의원 등도 김남국 의원과 똑같은 잣대로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은 김남국 의원 징계 안건을 윤리특위 어떤 소위원회에서 다룰지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위원장인 2소위 회부를, 반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맡고 있는 1소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통 끝에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1소위에서 다루기로 정리됐지만 민주당이 김 의원 징계안을 직접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낀 거란 뒷말이 나왔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처리가 지연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자문위의 제명 공고가 나온 이후 유감을 표명했던 김남국 의원은 공개석상에선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거래 내역 혹시 공개 동의하셨을까요? 지금 본회의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다만 SNS를 통해선 자문위의 공고안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현저히 잃었다며 윤리특위 내에서 항변을 예고했습니다. 윤리특위는 김남국 의원의 소명 절차를 거쳐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징계 안건을 국회 본회의에 붙여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윤리심사 자문위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거대 양당 소속 의원들은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김남국 의원 징계는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윤곽이 드러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대규모 예금 인출, 뱅크런 확산 상황에 대비해 한국은행이 대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예금 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 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 제도인 자금 조정 대출의 적용 금리를 기준금리 플러스 1%포인트에서 기준금리 플러스 0.5%포인트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기존 적격담보의 9개 공공기관 발행체와 은행체, 지방체, 기타 공공기관 발행체, 우량회사체까지 포함해 금융안전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유의 원료가 되는 원유값이 오는 10월부터 리터당 88원이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시판 중인 흰 우유 가격도 올라 1리터짜리 흰 우유가 3,0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낙농가와 유가공 업체로 구성된 낙농진흥회가 진통 끝에 원유값 인상폭에 합의했습니다. 흰 우유의 원료가 되는 음용유용 원유값은 리터당 88원, 치즈와 연유 등을 만드는 가공유용 원유값은 87원 오릅니다.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는 리터당 1,084원에 가공유용 원유는 887원에 유가공 업체에 공급됩니다. 낙농진흥회는 원유 생산비 상승과 흰우유 소비 감소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상된 원유값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됩니다. 애초 8월부터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물가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적용 시기를 늦췄다고 낙농진흥회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원유값 인상은 지난 2013년 원유 가격 연동제 도입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대형 마트 기준 1리터 우유 가격이 3,000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에는 원유값이 49원 오르자 우유 가격은 10% 안팎으로 올라 현재 2,800원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또 유제품과 가공식품도 연쇄적으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시판 중인 아이스크림이나 빵, 과자의 대부분은 국산 원유를 원료로 쓰고 있지 않다며 이른바 밀크플레이션 우려는 높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7일에 이어 앞으로도 서울우유와 매일유업 등 유업체들을 만나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해 곡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보장한 흑해 곡물 협정이 종료돼 국제 곡물가가 오르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업계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제 곡물 가격이 당분간 오르겠지만 국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는 밀과 옥수수 등 곡물 작황이 양호하고 흑해 협정을 통해 수입하는 물량이 없으며 특히 제분용 밀은 우크라이나가 아닌 미국과 호주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습니다. 지난주 전국 집값이 1년 반 만에 상승 전환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이번 달 넷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올랐습니다. 지역별로 서울은 0.07% 올랐고 지방은 0.02% 하락했지만 지난주보다 하락폭을 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전 지구적인 무더위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면서 미국에서 폭염 대책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엔은 지구가 끓고 있다고 진단했고 폭염특보가 내려진 미국 뉴욕은 2년 뒤까지 냉방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달이 인류 역사상 가장 뜨거운 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르자 유엔이 경고합니다. 온난화 시대를 지나 지구가 끓고 있는 시대라면서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온실가스 대부분을 내뿜는 주요 나라의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The era of global warming has ended. The era of global boiling has arrived. But leaders, and particularly G20 countries responsible for 80% of global emissions, must step up for climate action and climate justice. 해마다 더위로 600여 명이 숨지는 미국은 더위를 실존적인 위협으로 규정하며 연방정부 차원의 위험경보가 발령될 전망입니다. 불볕더위로부터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를 거부하는 주를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Experts say extreme heat is already costing America $100 billion a year and hits our most vulnerable the hardest. 또 장기적으로는 더위를 식히고 도시 온도를 낮추기 위해 1조 3천억 원의 보조금으로 숲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폭염특보가 내려진 뉴욕시는 코로나처럼 유색인종이 더위로 사망할 확률이 2배로 높은 점을 지적하며 조만간 여름철 최대 실내 온도 기준을 만들고 신축 건물의 냉방 시설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Access to cooling is a matter of life and death. By 2025, all new constructions in New York City will be required to have cooling.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중국 측과 열흘 만에 다시 화상회담을 열어 기후변화에 대한 교류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총회가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한 파리 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현지 시각 27일 기준금리를 4%에서 4.2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이사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4.25%로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는 각각 3.75%와 4.5%로 0.2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습니다. 중국 북부 세관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쌀과 술, 과자 등 일본산 식품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홍콩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앞두고 이번 달부터 세관 당국이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전면적인 방사선 검사를 하며 사실상 수입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벨라루스로 간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 그룹이 극히 위험한 용병으로 무자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벨라루스 국경을 방문해 기자회견에서 국경을 지키는 폴란드 장병들의 노고와 경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조처가 없었다면 바그너 그룹은 2시간 내에 바르샤바로 진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튀니지에서 출발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가려다 익사한 불법 이주민들이 올해 들어서만 9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카멜 페키 튀니지 내무장관은 이 가운데 튀니지인은 36명이며 외국인이 267명, 나머지는 신원을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이 훈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이 압승한 캄보디아 총선 공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성명을 내고 이번 총선은 당국의 위협과 방해 작업에 의해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서 치러졌다고 밝혔습니다. 훈센 정권이 지난 23일 실시된 총선에서 반대 세력인 촛불당을 배제한 것을 언급한 겁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국내외 예술인들이 경기 파주 임진각에 모여 한반도 평화선언을 선포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에 더 큰 평화가 오기를 염원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악기의 장엄한 선율이 지하 벙커가 된 하르키우 지하철역에 울려 퍼집니다. 폭격으로 파괴된 건물 잔해 위에서 체주 선수가 물구나무를 선채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는 예술인들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예술의 힘으로 평화를 부르자. 오늘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남북 분단의 현장 임진각 망배단이 무대가 됐습니다. 일본의 이누도 이신 영화 감독과 아제르바이잔의 나기아 화가를 비롯한 국내외 예술계인사 20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時間がかかっても人と人が交流することで平和を実現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必要なんじゃないかなと思うんですね。でそれに芸術が一番役に立つ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대표적인 반전 평화 음악 존 레넌의 이매진 선율과 영화 웰컴 투 동막골의 OST가 흐르는 가운데 한반도 전쟁 반대와 평화를 염원하는 평화 선언문이 낭독됐습니다. 이곳 휴전선이 전 세계인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롤 모델이 되고 하나의 상징이 되기를 원한다. 이번 평화선언 행사는 올해 초 6.15 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문예본부의 제안이 계기가 됐습니다. 서명에 동참한 2천여 명의 예술인들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으고 경기도가 힘을 보탰습니다. 미사력으로 하는 평화의 선언 많이들 있겠지만 우리 예술인들이 하는 평화의 선언 또 예술을 통해서 보여주는 평화에 대한 메시지야말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가자들은 한반도 평화선언이 과거의 아픈 역사를 매듭짓고 새로운 평화 시대를 여는 시작이 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국가우주항공 분야를 전담할 우주항공청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어제 정부 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의 설립 방향과 기관별 역할, 조직 구성안 등을 담은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 기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하게 해 우주항공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더위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밤사이에는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4도까지 치솟는 등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오늘도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낮 동안에는 자외선과 오존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60mm로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꽤 크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25.4도, 대전이 23.6도, 부산은 27.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이 높아서 더 덥겠는데요. 서울이 34도, 대전도 34도까지 오르겠고요. 강릉과 대구는 무려 35도 선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